앞으로는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하되 장기 침체형 하락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실질 내 돈이 1억 5,9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이거 가만히 있나요? 지금은 갭 띄우기 장세입니다. 상급지에만 쏠림 현상이 발생되고 하급지는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많아요. 앞으로 오는 이 대세 하락은 다운사이징이 되는 하향 평준화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대형 아파트의 하락폭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대세 하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19년부터 정립됐던 저의 부동산 전망 기조는 지금껏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락에 대한 강조를 많이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또 그렇게 주장해야지만 저에게 이롭지, 결코 집값이 하락한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저에게 득이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락을 강조해드리고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험을 몇 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시점, 그 시기를 놓치는 순간 엄청난 초양극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회를 우리는 선점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 추세에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도 집을 사는 순간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할 때는 그 아무나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경쟁률이 약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을, 그것도 상위 자산들을 독식할 수가 있고 그 자산에 대한 내 자본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 21년도에도 제가 저에게 상담받으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는 전망 기조에선 2022년 기점에서 상승이 끝이 나고 하락 시점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으로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많은 분들의 이 다주택자는 하나씩 처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자산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산을 처분해서 내 자본을 증식시켜야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와서 매도하기보단 하나씩 처분을 하셔서 자본을 증식하십시오. 그리고 무주택자한테는 내 집 마련을 반대해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좋은 시점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 금액도 설정해 드려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매도하지 않았거나 집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기회비용 그리고 손실이 크게 발생되었겠죠. 다주택자는 처분하지 못해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역전세가 크게 발생돼서 여러분들은 부채가 더욱더 증가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1주택자는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출 부담 증가가 여러분들의 어깨를 압박하며 처분해서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오는 이 하락에는 강남 3구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2020년, 21년에 영끌했던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지방지역 일대처럼 강남 3구 및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 일대에서도 엄청난 금융 부실이 터질 수 있을 겁니다. 자, 2022년 하락은 대외적 리스크가 온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집값은 필수제라 폭락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해야 정상적인데 외부 요인이 충격이 찾아오면 급락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급락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하락폭이 커지게 되었고 그게 해소되는 순간 원상태 가격대만큼 다시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큰 V자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이 하락, 2025년부터 접어드는 대세하락 초입 구간에서 시작해서 2027년 이후 대세하락의 정점기 때까지 그 대세하락은
국내 요인에서 생기는 하락이다. 그래서 대외적 리스크와 달리 앞으로는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하되 장기 침체형 하락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특히 상급지 아파트의 하락폭이 가속화될 겁니다. 상급지는 언제 하락합니까? 2021년, 22년은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을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경험을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강남부터 하락했습니까? 아니죠. 힘이 약한 외곽지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중심부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따라서 강남 3구는 나중에 하락하되 지금 서울 외곽 경기 인천의 하락폭만큼 엄청난 하락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리 픽업, 또 부동산 규제로 인한 여러분들의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특히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 부담으로 하우스포어가 크게 양산될 겁니다. 2012년, 13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시기를 다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하나씩 풀어드리게 됐고, 특히 1차 영끌했던 20년, 21년과 2차 영끌했던 24년, 25년도에 차주분들 이걸 비교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왜 아무리 좋은 그리고 소득이 높은 그런 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부실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보게 되면 크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은행권의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만들어지죠. 자, 은행권들의 가상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예대 마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특히 연초부터 시작됐던 명목 GDP 성장률만큼 대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금융당국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축소될 겁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해질 겁니다. 근데 이건 은행권들의 관리지 법으로 명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량보다 늘어나는 그런 은행권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잘 관리되지 못했던 실정이었죠. 그래서 나온 게 위험 가중치 상승입니다. 자,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부동산의 주담대 대출, 이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BIS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권들의 자기 자본 금액을 높여야만 하기 때문에 대출을 완전히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은행권들의 대출 규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들은 총량도 줄어들었고 위험 가중치 상승 때문에 대출을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대출 한도가 완전히 축소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적용되기 시작했죠. 대출 거의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출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15억 이하, 6억 원 이하로 제한됐고 15억에서 20억 구간 4억, 25억 초과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LTV 70%까지 해줬던 이 대출이 엄청나게 축소됐죠. 그러면 은행권들은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2%대이기 때문에 예금금리 또한 마찬가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상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작년부터 말씀해드렸죠.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을 겁니다. 중금리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고정금리도 지금 상승 추세였습니다. 자, 주담대의 고정금리는 5년 은행채 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채 금리는 5년물 국채금리와도 연동되어 있죠. 따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데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상승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5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되고 은행채 금리도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AI 혁신, 생산성을 확대시키는 목적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또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또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 채권의 장기채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정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준금리는 2년물, 3년물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선반영돼서 먼저 움직이고 그 기대감에 따라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평균 기대 기준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또한 상승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앞으로 2, 3년 동안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된다? 그럼 지금보다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가 끝이 나고 상승으로 피벗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든 거네요.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1,000원, 1,100원 시대는 예전 얘기입니다. 이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 거예요. 1,300원, 1,400원. 이 1,400원대가 이미 고착화된 시기입니다. 1,500원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환율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미 금리차 이걸 스프레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올라가야지만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엄청나게 매도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장기 채권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기채를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물가도 끈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7%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목표치 2%를 돌파하고 2.4%로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발표했던 우리나라 내년 잠재 성장률이 1.6에서 1.8%로 소폭이지만 그나마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네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준금리 인하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겠죠. 또 성장을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또 국채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채 발행은 3년물이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준금리 인상을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다. 자, 따라서 금리가 상승되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피벗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엄청난 하우스푸어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내의 시장 급변을 맞이하고 경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 체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리가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상담을 받는 분들한테 전부 다 물어보면, 집을 매수하겠다라고 찾아온 분들에게 물어보면 경기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지금 경기 둔화, 완전히 지금 내수가 침체되고 있고 지금 돈벌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아파트에 대출은 받았거든요. 이게 하우스푸어의 전 단계입니다. 2020년, 21년 매수자는 대출 이자가 2배 정도 증가될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매수자분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면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하우스푸어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큰 분들이다. 하우스푸어의 메커니즘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우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저하되는 상황이죠.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5회차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젠 기준금리 인하가 끝이 거의 났고 동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연준뿐만 아니라 금통위에서도 지금 의결문을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매파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젠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가 거의 끝이 났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기조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응? 환율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할까요? 환율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좀 올려야만 하겠죠. 채권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서 채권금리가 상승이 되면 결국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채권금리는 기준금리에 선반영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자, 가계부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되었어요. 그럼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할까요? 부채 이거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 내수가 그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자 인하를 계속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 잠재 성장률도 1.6에서 1.8%로 상승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한계에 봉착됐다. 기대감이 완전 저하됐죠. 이런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재상승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금리가 재상승되면 내 대출금리도 상승되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성장이 높게 나오고 물가가 높고 환율이 높고 재정 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매파적인 통화정책과 예대마진, 은행권들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금리를 재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부채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캐시플로우가 엄청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금순환이 엄청나게 악화되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21년 영끌했던 1차 영끌 그 수요층들은 초저금리였습니다. 기준금리가 0%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였죠. 그래서 2에서 3%의 주담대를 받았던 수요가 지금 4%가 다 넘어간 수치입니다. 지금 상단은 6%가 돌파됐어요. 지금. 그럼 이자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집값이 더 높아졌어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유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고 여기에 종부세에 대한 규제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더욱더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2020년, 21년 그 시기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진 이런 국면에서 생활비가 엄청나게 부담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이 체감이 여러분들은 경기를 악화하는 이 체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자본시장 지금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지금 전고점에 약 20%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자본시장도 상승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이건 코인이건 매수하셨던 분들은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는 거 아닙니까? 변동폭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확 떨어지니까 심리적 엄청난 위축이 생기죠. 아, 이거 이러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도 부담되고 세금도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 생활비도 부담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남는 자금 갖고 자본시장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하락 속에 있는 물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죠? 체감 경기도 어려워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캐시플로우가 엄청나게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순환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차단된 겁니다. 대출 규제로. 이미 투자자는 아예 완전 원천 차단됐고 토호제로. 그러면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있는데 그건 실수요죠. 근데 LTV 40% 또는 대출 캡,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5억 이하 6억, 15억에서 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입니다. 대출이 안 나와요. 또 여기에 스트레스 DSR 3%가 가상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출금리에. 그러면 한도가 훨씬 더 축소될 수밖에 없죠. 소득이 적은 분들은. 또 은행권들의 총량 관리, 또 위험 가중치 상향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 대출 받아요? 그러면 가상금리 엄청 올릴 테니까 높은 금리로 대출 받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은행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차단된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금리 재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이 증가되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되며 피벗이 되고 또 캐시플로우가 약화된 이런 시점에 수요가 원천 차단돼요. 그럼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제약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부채 부담이 있는 사람이 이거 팔아야 되는데 팔질 못해요. 사줄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규제지역, 토호제, 대출 규제로 매도 갈아타기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출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6개월 이내 전입 및 6개월 이내 본인 집 처분하고 들어와야 돼. 지금 이 부분도 되지 않고 또 다주택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감당하지 못하면 이 물건들이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우스포어의 메커니즘 과정이다. 자, 시장금리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의 장기적 세큘러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7년, 98년도 지금 우리나라 국채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엄청나게 높았죠? 15%가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17% 수준까지 도달했죠. 예전에 산업화 시기인 70년대, 90년대 요 시기에는 우리는 고성장이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개발도상국에 따른 고성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물가도 10%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엄청 더 높았죠. 자,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나서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 세큘러 하락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도입되면서 또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해외 나가서 좀 더 개발도상국에 가서 공장 개설하고 생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쭉 금리도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바닥을 찍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0년, 21년이 바닥이었습니다. 자, 이 바닥이 다시 올 수 있을 거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의 전환에 레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상승을 하다가 다시 잠시 하락했습니다. 24년도에. 그죠? 왜 하락했습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하락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25년 하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상승으로 가는 국면으로 접어든 거다. 그리고 이 상승의 레짐이 지속적으로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대였던 게 2025년 요 4월 달에 잠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25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지금 단기물이건 장기물이건 전부 다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 이유가 한미 간의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자, 우선은 집값이 하락했던 부동산 하락장을 한번 보게 되면
7년 이후 2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2012, 13년도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시기고 또 2022년도에 하락폭이 컸던 시기입니다. 자, 이 시장금리는 뭐였습니까? 기준금리에 선반영되는 시장금리다. 그죠? 자, 1990년대에는 높았죠. 성장이 높았던 시기니까. 그러다가 쭉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0보다 아래, 하회되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국고채가 미국 국고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역전된 수준이죠. 미국 국채가 훨씬 더 금리가 높았던 시점이 0보다 아래인 경우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25년도. 그죠? 또 2008년도 요 정도가 가장 낮았던 시기인데 중요한 게 요렇게 낮았던 거는 미국 국채 금리가 훨씬 더 높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국채가 높아지니까 결국 우리나라 국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높아지니까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준다. 여기도 마찬가지. 높아지니까 요 2010년부터 12, 13년도까지 자산 시장이 좋지 않죠. 또 여기도 2019년도에 하락하니까 또 높아지는 국면에 정점에 도달할 때 하락했죠. 22년도. 그리고 지금도 하락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죠. 한미 스프레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꼬리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0을 상회하게 될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자산 시장의 가격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3년물, 이 3년물은 기준금리에 먼저 선반영되는 금리이죠. 그래서 3년물이 역전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채 3년물이 당연히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적이에요. 또 통한채라고 해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유동성 관리인 거죠. 이런 증권도 당연히 단기채이기 때문에 3년물 중단기채보다는 낮아야 정상적이죠, 금리가. 그런데 요 0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3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낮은 경우가 몇 월 달에 왔습니까? 24년 9월 달에 왔습니다. 이게 완전 바닥이었죠. 0보다 아래인 경우. 국고채 3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마이너스 0.69% 수준 더 낮은 수치다. 이건 뭐예요? 반영된 거죠, 선반영.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앞으로 3년 안에. 그래서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오죠. 근데 25년 11월 달로 보게 되면 정상화됐습니다. 국고채가 기준금리보다 0.369% 더 높은 수치로 되어 있다. 10년물도 국고채 3년물보다 0.412 더 높은 수치죠. 그리고 통한채보다도 더 높은 수치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기준금리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채 및 미국채의 금리차를 보게 되면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최대치. 시장금리에 대한 상승의 원인이 여기서 발생되죠. 이 초록색이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보다 계속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9년에 잠시 높아졌죠. 자, 미국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국채도 올라가니까 2019년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동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또 이거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충격을 주죠.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스프레드 차이가.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미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보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현재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픽스 금리도 봤을 때 쭉 하락하다가 25년 10월 피벗이 나왔습니다.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를 보게 돼도 2020년, 21년 초저금리였던 시기 대부분 전부 다 2%대를 유지했죠. 그러다가 가장 높은 수치가 언제였냐면 22년 4월달 기준이었습니다. 주담대 4.73, 고정형 4.65, 그리고 변동형 5.11 이렇게 굉장히 높았죠. 또 잔액 기준에서 봤을 때도 4.42 변동금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3.96 그리고 4%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높았던 수치와 별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제일 높았던 수치, 이 노란색이 제일 높았던 수치입니다. 이 높았던 수치와 지금 25년 3분기 기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이 차이 나도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죠? 6.4였던 게 5.3. 그리고 저기 소액대출 500만원 7%였던 게 6.56.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이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2020년, 21년 기점에서 최저금리였습니다. 전부 다 2%대였어요. 2%대. 그런데 지금 몇 배가 올라갔습니까? 보통 1.5배 정도 수치가 올라간 수치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2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저기 1998년에서부터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쭉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값이 하락했던 국면이 2007년을 넘어서 2008년, 2009년인데 이 시기에 연체율이 0.6에서 0.8%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포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던 12년, 13년에 1% 수준까지 연체율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쭉 연체율이 하락했죠. 그리고 20년 하반기, 22년 하반기 0.1%로 엄청나게 연체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25년도에 돌입하면서 8월달 기준입니다. 0.5%로 증가됐다. 그러면 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매우 커질 수 있겠죠. 부채 압박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년, 21년 변동금리 받았던 수요가 지금 4%대 이상으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채 압박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지금 집값이 하락했던 요 국면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용대출 연체율이에요. 얘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가계대출은 특히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연체를 하는 순간 경매로 넘어갑니다. 임의 경매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나마 금액이 좀 적은 신용카드를 연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연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빡빡하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8년, 2009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에는 연체율이 2에서 2.8% 수준이었고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대세 하락장 2012, 15년도에 2.9에서 3.3%였습니다. 그런데 21년, 22년도에 초저금리였던 요 시기 1.8%로 낮아졌는데 지금 3.7%로 엄청나게 높아졌다. 25년 8월 기준에서 2008년, 2012, 15년 대세 하락장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요 국면보다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훨씬 더 높다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이 엄청나게 순환되지 못하고 빡빡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터지고 나서 가계대출 증가가 되는 거고 주담대 연체율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끌을 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1차 연끌 시기 2020년, 21년이죠. 그 이유가 역사상 최저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 확대 및 역사상 최저금리.
기준금리가 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주담대가 2에서 3%였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지방 아파트에 레버리지가 집중됐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급지에는 레버리지 이용이 불가능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DSR 제외됐던 요런 지역 일대에서 대출이 70%까지 나왔던, 80%까지 나왔던 요 지역에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이용하고 매매했다. 수년간의 폭등장의 심리적 포모가 생긴 거죠. 2015년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됐는데 2015년 대비 정고점까지요 258%가 상승했습니다. 약 3.5배가 상승됐어. 그러면 포모가 발생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때는 말도 안 됐어. 이거는 집값 하락한다고 이때 얘기하면 그냥 비웃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21년 앞으로 2022년에 돌입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라고 강조를 해도요 듣질 않으세요. 그리고 상단과 다르게 매매를 하죠. 그런 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지방 집값이 과열되면서 상승폭이 최대 확대가 됐죠. 이 시기에는 이 지역들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뭐 노도강 이런 지역들, 그죠? 경기도 외곽 지역들, 인천 이런 집값들이 엄청나게 높았었죠.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또는 뭐 일자리 확충 지역들, 화성이나 평택, 뭐 용인 뭐 이런 지역들, 인덕원, 동탄, 송도, GTX가 들어오는 지역들 엄청나게 과열됐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레버리지가 무서운 게 집값이라는 건 상승할 때 매매 금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상승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대장주의 아파트가 상승주기 때 상승했던 상승률만큼 모든 아파트가 시차를 두고 그 상승률이 대입되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값이 전부 다 천차만별 같은 입지에 있어도 가격이 다 다른 이유가 상승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하는 점 안에 해당 아파트의 고점 가격,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장주 아파트의 상승률을 대입한 산출된 금액이죠. 그걸 예상 정고점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예상 정고점이 대부분 이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이 지방적 일대는요 예상 정고점에 도달하거나 그거보다 더 상회돼서 거품이 껴서 더 많이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상급지들은 특히 뭐 강남 같은 지역은요 레버리지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매매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매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극히 드물죠. 내가 20억에 샀으면 22억에 누군가가 사줄 수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에 동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출이 안 나왔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강남 3구 아파트들은 예상 정고점보다 하회된 수치가 나왔던 아파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거품이 많이 서울 외곽, 경기, 인천은 꼈었다. 반대로 상급지는 거품이 없었다. 근데 역사상 최초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저금리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면서 화폐 가치 하락이 된다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패가망신한다 그랬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요. 이거 완전 유동성 장세였어요. 저금리의 유동성 장세.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했던 시기예요. 지금은 양적 긴축을 했던 시기고 장세가 다르죠. 이때가 훨씬 더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명분이 컸습니다. 근데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 돼서 뭐라도 사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수요가 이때 샀단 말이에요. 20년, 21년에.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집값이 하락해서 집을 처음 산
분들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손절치고 나가서 부동산 시장에 두 번 다시 오지 않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계속 물려 있는 거죠. 물리면 뭐예요? 지금 본전인데, 본전도 못 찾은 아파트들이 수없이 많은데,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지금 정고점 찍었습니까? 아직도 정고점은커녕 하락에서 머물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다수예요. 전부 다. 그럼 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 물려서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이 많은 사람은 역전세가 생겨서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오히려 부채가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적당하게 익절을 하고 현금화 시켜서 22년에 저가에 사신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수익이 배가 난 거 아닙니까? 응? 화폐 가치 하락이 지금보다 이 당시가 훨씬 더 셌다고요. 따라서 현금을 보유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23년 금리 급등기에 엄청난 낙폭과대가 일어났죠. 특히 변동형 혼합형 대출 차주 금리가 거의 1.5에서 2배 정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2020년, 21년 초저금리에 2%대에 대출 받았던 분들이 지금 변동금리 4% 중반입니다. 지금 혼합형 금리 5년 고정금리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금리, 이분들이 제일 많죠? 그 5년 동안은 초저금리로 2년만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리금을 함께 내야 되는데 4% 중반이 넘어가네. 자, 이분들이 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2020년, 21년 1차 영끌 연봉 1억 차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고점에 샀어요. 예를 들면 서울 외곽 경기 인천에 9억짜리 아파트 매매했대요. 고점에. 이 당시에 생애 최초 50%까지 대출 LTV가 나왔습니다. 4억 5천 대출을 받고 현금 4억 5천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값이 대세 하락장에 넘어가는 시기에 약 마이너스 30% 하락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6억 5천까지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4억 5천 대출을 받아요. 기존에는 초저금리에 2%대 2.5%로 변동금리로 받았더니 178만 원의 원리금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28만 원으로 증가됐네. 대출 증액분이 얼마가 생긴 겁니까? 50만 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5년짜리 고정으로 혼합형 대출금리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좋았겠죠. 아, 이렇게 초저금리, 야, 이 시기에 얼마 안 오니까 2.5% 받자. 94만 원 이자만 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끝난 지금 시점에 돌이켜보니까 4.5%로 늘어났고 원금까지 합해서 250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대출 증액분이 156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거 버틸 수 있나요? 버티기 쉽지 않죠. 응? 자, 예를 들면 3년을 보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3년. 그러면 변동금리를 처음에 받았던 수요는 대출이 얼마나 증액분이 3년 동안 발생되냐면 1,800만 원이 증액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복비 처음에 집을 살 때 3,500만 원 지불이 됐어요. 그리고 5년 고정 그 이후 변동금리 혼합형으로 받으신 분들 대출 증액분이 156만 원입니다. 한 달에 156만 원.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낸 금액이 마이너스 5,6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복비 저 9억 원에 약 3,500만 원 지불이 됐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 1억 가까운 돈들이 빠져나가게 된 거다. 그리고 자, 집값이 6억 5천으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주담대를 갚습니다. 얼마 남아요? 2억밖에 안 남아요. 2억밖에 안 남는다고. 2억밖에.
내 돈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심리적 압박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9억에서 6억 5천으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억 5천 정도의 손실 예정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부채는 4억 5천이 남아있어요. 그럼 약 7억 정도의 부채 압박이 있는데 3년 동안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요 대출 증액분만 하더라도 5,600만 원이고 여기에 취득 복비 처음에 냈던 거 3,500만 원 지불했기 때문에 약 7억 중후반 정도의 심리적 압박 비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럼 실질적 재산의 손실분은 얼마가 생겨날까요? 6억 5천에 팔았습니다. 주담대 4억 5천 상환하면 2억 남아요. 여기에 3년 동안 보유했던 요 대출 증액분만 하더라도 5,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취득 복비 3,500만 원 포함하면 2억 9,100만 원의 재산상 손실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락 시 실질 자본은 얼마 정도가 생기는 겁니까? 1억 5,900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현금은 4억 5천이 처음에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내 실질 자본은 1억 5,900만 원으로 엄청 축소된 거예요. 이거 버틸 수 있나요? 또 고점 매수자 하신 분들 대부분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한 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실질 내 돈이 1억 5,9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이거 가만히 있나요? 무조건 처분합니다. 손절치고 나가요. 그리고 주식시장, 코인시장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 근데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차 연끌자의 지역들에서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직도 하락 추세에 계속 머물고 있어.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2차 연끌은 훨씬 더 심합니다. 야, 강남에 아파트 취득하신 분들 그 다 고소득층들인데 현금 부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걸 왜 팔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자, 볼게요. 2014년, 25년도 상급지 규제 완화가 되면서 연끌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23년 1월 규제지역에도 LTV 50%까지 대출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10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를 허용시켜줬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매를 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강남 3구, 마영성 같은 핵심 지역 일대들. 1차 연끌 시기에 대출이 금지됐던 그런 상급 지역들. 이 지역들의 레버리지가 이용되었다. 자, 심리 자극에 대한 거품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심리에 따라 그냥 사버린 겁니다. 이성적 판단은 지금 사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상담을 받아보면.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는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이 상승장입니까? 아니에요. 전고점 대비 21%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응? 바닥에서부터 전고점까지 큰 폭으로 올라가서 폭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폭등이 아니라 원래 가격만큼 회복된 거지 폭등이 아닙니다. 이걸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왜 샀을까요? 아파트를. 토제가 해제된 이후에 호가가 상승돼서 포모가 갑자기 확산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2월 달에 오선솔 시장이 바보같이 집값이 높은 수준인데 토제를 풀어주면 안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풀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걷어들이죠. 근데 누가 들어가냐면 투자자가 들어갑니다. 토제가 풀리니까. 투자자는 대출을 안 받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 지출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값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죠. 지출 부담이 없으니까. 뭐 세입자한테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거품이라는 게 발생돼. 투자자가 들어가는 순간. 자, 투자자가 들어갑니다. 20억이었던 아파트를 호가를 22억, 23억으로 불러도 투자자가 잡네요. 갑자기 한순간에 2, 3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층들은 어떻습니까? 포모가 발생되죠. 갑자기 한순간에 2, 3억이 올라갔네? 이거 안 사면 안 되는데, 매물도 없는데? 이런 포모 때문에 영끌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정고점에 다다른 금액, 이 금액에 다 잡은 거죠. 영끌자들이 정고점 대비 금액에 전부 다 잡고 신고가 21% 정도 상승된 이 구간에서도 전부 다 영끌을 한 거다. 최고가에 산 겁니다. 영끌을 해서.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탄핵 정국에 따른 정책 노선이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죠.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시장 장세가 완전히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권이 도입되면 정책 노선이 확고부동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규제보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센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토호제, 뭐 찌라시에 나왔는데 토호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얘기가 돌던데 미쳤습니까? 정책 노선이 확고부동한 상황인데 지금의 본인의 정책 노선을 아예 갑자기 한순간에 바뀔까요? 말이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집값 상승을 경험을 했는데 풀어줍니까? 토호제를? 미쳤다고? 지금의 이 정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건. 지금의 이 정부는 엄청나게 확고부동해요. 아예 안 풀어줄 겁니다.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다 제거하고 시장만 봐야 된다고. 시장만. 금리 인하 시 집값이 상승된대. 야,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돼. 금리 인하될 때 기대 심리가 확산됩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대출금리가 인하되니까 집값이 상승되는 그런 논거로 집을 샀거든요. 근데 대출금리가 인하되기는커녕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중금리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시장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내려갈까요?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지금 접근한 겁니다. 야,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된대. 이런 학습효과의 심리가 확산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에 그냥 막 사버렸어요. 사람들이. 심리적 판단으로. 근데 풍선효과는 언제 일어납니까? 상승장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풍선효과로 갭 메우기가 들어갑니까? 상급지가 올라가면 하급지가 그 갭을 메워서 모든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갭 띄우기 장세입니다. 상급지에만 쏠림 현상이 발생되고 하급지는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많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실거래 기반이 없으니까 호가 기준에서 상승률, 증감률을 통계 지표에 삼고 있는데 그런 통계만 보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외곽지 이런 데 나가보십시오.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고요. 상급지도 지금 정고점 대비 다 하락된 거래가예요. 따라서 갭 띄우기 장세예요. 이건 언제 나오냐? 데드캣 바운스에서 나옵니다.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정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면 어때요? 기관과 외국인이 털고 나가죠. 누구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 개미들한테 털고 나갑니다. 시릭 보고. 그리고 나서 돌파되면 개미들이 막 들어가서 매입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확 빠지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죠.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지금의 장세라고요. 하락주기라고 해서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에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 찾아온다. 왜요? 하락의 폭이 컸던 만큼 반등의 폭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대외적 리스크로 하락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되 유동성 확대에 대한 인식이 커진 상황이에요. 공급이 부족해? 입주 물량 여러분들이 입주합니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100%입니까? 신축 아파트 입주 못한다고 해서 물량이 없는 겁니까? 대부분의 물량은 조합원 물량 아닙니까? 조합원 물량. 약 10% 정도 수준이 입주 물량이에요. 신규 물량. 그거 못 받는다고 해서 가격이 뭐 떨어지고 못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물량은 기축 아파트
물량이죠. 거래 물량. 근데 6.27 대책 나오기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못 파니까. 토제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약 15에서 20% 정도의 감소 수치가 나와요. 근데 수요는 훨씬 더 줄었습니다. 약 75에서 80% 급감한 수치예요, 지금.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급감한 수치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응? 유동성이 확대된데 유동성이 확대됩니까? 확대된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그러려면 통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출 통로가 하나다. 근데 유동성을 오히려 축소시켰네요. 대출을 원천 차단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된 거죠. 어떻게 확대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생각한 게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을 샀어요. 고점 매수자 연봉 4억 차주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회사에 40대 중후반 50대 초반까지가 거의 85% 수준이에요.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그리고 뭐 대표이사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직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문 직종 중에 그나마 수입이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의사분들을 보면 보통 3억에서 5억이에요. 그래서 연봉 4억 차주로 잡은 겁니다. 이분들 좀 돈이 있겠죠. 아, 현금 25억 정도가 있대요. 아파트 강남에 50억짜리 보려고 해요. LTV 50%까지 나오니까 25억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물어보면 연 1,000만 원 수준까지가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최대치 정도가 된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대부분. 근데 원리금이 4.5% 수준으로 보게 되면 한 달에 1,270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1억 5천이 발생돼요?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연봉 4억인데 여기서 남는 게 보통 뭐 얼마 남습니까? 이분들 가처분 소득 얼마 안 남아요. 뭐 기계값, 임대료 다 내고 뭐 인건비 다 주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1억 5천이나 있네? 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지출 아닙니까? 1년 사이에. 연봉 4억 해봤자 남는 거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남을 텐데 갑자기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세가 납부되죠. 현행 기준에선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근데 앞에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0%인데 기존대로 60%로 복원시키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지금 60%를 80%로 조정만 하더라도요 2,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에 1,000만 원이 더 생겨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 복비 2억 냈습니다. 그럼 1년의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3억 7,700만 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3년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원리금을 얼마 내요? 4억 6천이 3년 안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버립니다. 3년치의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현행 기준 5,400만 원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값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는 또 종부세에 대한 규제 정책이 추가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공정시장가액별 8천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취득할 때 2억 지출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보유만 해도 나가는 돈이 7억 4천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7억 4천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3년만 보유해도 7억 4천이 지출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50억짜리가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천천히 하락하며 35억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손실분이 얼마입니까? 15억이 발생된 거죠. 15억.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15억이 발생돼요.
부채는 만약에 요거 계속 부채를 가져가면, 그리고 부채는 주담대에 있는 부채 25억이 남아있고 3년 동안 보유했던 지출 금액은 7억 4천 플러스 알파가 생기네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 비용 자체가 통틀어서 얼마입니까? 47억 4천 정도의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압박. 그러면 재산상의 실질적 손실을 부는 얼마가 생기는 겁니까? 22억 4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22억 4천. 손실분 15억에 3년치만 보유해도 7억 4천 플러스 알파가 나가니까. 그러면 하락할 때 실질 내 자본은 얼마가 돼요? 2억 6천밖에 안 남습니다. 2억 6천밖에. 35억으로 하락하면 50억짜리가, 나 주담대 25억 상환하면 10억이 남아요. 10억. 근데 3년만 보유했더니 7억 4천 플러스 알파가 생기네? 그럼 내 실질 자본은 2억 6천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버틸 수 있다고 봅니까? 버틸 이유가 없죠.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여유분도 남겨놔야 되고, 지금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의사분들도 손님이 없대요. 손님이. 예전 같지가 않대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출만 늘어나고 있대. 또 병원 차리는데 대출 받고 차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채 압박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담대에 대한, 이런 집에 대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자금에 엄청난 부채 압박과 실질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이 되면 이 버틸 수 있나요? 우겨서 어떻게든 집값이 상승될 기대감 때문에 배우자를 설득해서 매수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이런 손실과 압박 비용이 발생이 되면 배우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팔자라고 얘기하겠죠? 그 완전 죄인 되는 겁니다.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은. 그리고 이걸 보유할 명분이 없죠. 이거 가지고 있을 명분이 왜 생깁니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 부채만 늘어나고 내 실질 자본은 계속 축소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 그럼 고소득층만 이렇습니까? 1주택 고령층들은 그냥 여유롭게 살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보유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부담이 증가될 겁니다. 대부분 소득이 없어요. 퇴직하고 연금 일부 좀 받고 일부 좀 알바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보유세 낼 돈이 없어서 상담을 받습니다. 응? 실제로 강남 분들 오시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때문에 이 골치가 아프대. 그리고 노후자금도 없고 돈이 다 어디 묶여 있습니까? 이 집에 묶여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돈들이 다 묶여 있는 이 과정에 자녀분들이 결혼한대요. 그럼 자녀분들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 대부분 보면 다 유학 가 있거나 아니면 박사, 학사 학위 따느라 아직도 아무것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뭐 병원 차리는데 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과정에 결혼 비용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이 집을 팔아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이 대세 하락은 다운사이징이 되는 하향 평준화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대형 아파트의 하락폭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대세 하락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하되고 오히려 인상될 요지가 매우 커지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증가된 상황에서 자금순환이 악화돼서 이자 부담, 세금 부담으로 캐시플로우가 약화된 상황에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 더해져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해줄 수요가 차단된 상황에
매도가 제약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중 2027년 이후 대세 하락장에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예전 과거를 잊지 말고 회상하셔야만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